안녕하세요. 김은교 인사드립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우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플라톤 이야기하기 전에 동굴 속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먼저 트루먼 쇼라는 영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또 플라톤의 국가에 나오는 동굴 속의 우상을 설명하고 카프카는 어떻게 자신을 가두고 있는 동굴에서 어떻게 탈출하려고 했는지 몇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While the world he inhabits is in some respects counterfeit, there's nothing fake about Truman himself. 여러분 트루먼 쇼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1998년에 나온 영화인데 그 해에 나온 가장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루먼 쇼 주인공은 누굽니까? 그 영화배우 짐 캐리가 맡은 주인공의 이름은 트루먼 버뱅크입니다. 트루맨이란 뜻이죠. 트루맨. 참 인간이란 뜻인데요.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의 버뱅크라는 거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운타운 버뱅크,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트루먼의 이름이 트루먼 버뱅크죠. 네, 그래서 버뱅크, 이 버뱅크 지역이에요. 여기가 버뱅크. 그 다음에 그린피스 공원 여기 있죠. 유니버설 스튜디오,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 있고, 그린피스 공원 꼭대기 올라가면 천문대 있잖아요. 허리우드 간판도 그것도 보이고 천문대 있고 이렇게 자동차가 한참 올라가잖아요. 물론 걸어서 올라가는 길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버뱅크라는 지역 있죠. 여기 버뱅크. 그러니까 이 지역은 그야말로 방송사, 영화사 밀집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인공 트루맨은 보험회사 직원이에요. 나이는 이제 30살인데 자기 아내 실비아하고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배우들이에요. 짐 캐리만 스스로 자기의 존재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도찰당하고 있다는 것을, 도둑 촬영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애기였을 때부터 쭉 보는 거예요. 그 성장 과정을. Oh, and in case I don't see you, good afternoon.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봐요. 그걸 전부 보는데 트루맨만 모릅니다. 그 공간이 시 헤이븐 섬이라고 그래요. 지구 밖에서 보면은 만리장성하고 시 헤이븐 섬이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스튜디오라고 하는데, 시 헤이븐 섬에서 밖에 못 나가는 겁니다. 트루맨이 이제 짐 캐리가 어릴 때부터 성장하잖아요. 근데 성장하면서 그 바다 저편엔 무엇이 있는지, 또 저 섬에 가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짐 캐리가 그런 생각을 못하게 하려고, 글쎄, 짐 캐리의 아버지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꾸며내요. 물론 그 아버지도 배우입니다. 배우가 그 역할을 한 거죠. 트루먼은요, 본인이 몰라요. 어린 시절부터 놀았던 소꿉친구,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이 배우였던 거예요. 트루먼을 속인 거죠. 하다못해 결혼했던 실비아까지도 자기를 속인 거죠. 이제 광고도 해요. 맥주는 이 정도 맥주가 돼야지, 그러면서 맥주 상표를 보여주면서 다 이게 방송이니까요. 그래서 광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상한 거죠. 근데 트루먼이 자꾸 이상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자기한테만 쏟아지는 것도 경험하고요. 죽은 아버지였는데 죽은 아버지였던 그 사람이 노숙자로 나타난 거예요. 배우죠. 배우가 또 노숙자 역할을 한 거죠. 말도 안 되잖아요. 트루먼이 이상한 경험을 자꾸 해요. 트루먼이 아버지 그러는데 그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아버지를 버스에 태워서 갑자기 데리고 막 가는 사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 여행을 가려고 그러면 다 뭐 비행기표가 다 끊어져서 비행기가 없다고 그러고, 사고가 나서 여행이 불가능하다고 그러고, 어디 나가질 못하게 해요. 미디어가 신이 돼버린 이런 세계를 풍자하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2500년 전에 BC 424년경에 태어났던 플라톤이 국가에 썼던 우상의 동굴을 패러디한 영화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시 철학 시대가 지나고 글자로 자기 책은 안 냈지만 강연하기 시작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소크라테스예요. 자, 여기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자, 여기 소크라테스가 있죠. 이 그림 보면 이게 손가락질하죠. 너 자신을 아세요. 소크라테스가 있어요. 그다음에 플라톤 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
그때 자기 스승 죽는 걸 봅니다. 너무너무 마음 아프죠. 자크 루이 데이비드가 1787년에 그린 명화예요.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죠? 근데 28살이지만 그 당시에 수염도 기르고 그러니까 플라톤이 낙심하는 거야. 선생님. 그리고 제자들이 다 이렇게 슬퍼하잖아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죽지요. 그래서 플라톤이 3부작을 쓰죠. 여기 대화편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진짜 고전들은 맹자도 대화록이고 플라톤의 고전 크리톤, 파이돈, 향연도 대화록이고 이 대화편이라고 하는데 왜 대화편이냐면 다 대화로 썼어. 대화로. 크리톤, 파이돈, 향연은 사랑에 대한 거, 크리톤, 파이돈 이걸 다 플라톤이 적은 거예요. 그것이 소크라테스 얘기예요. 소크라테스가 쓴 책은 없어요. 그 스승은 돌아가셨습니다. 플라톤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괴로워가지고 아테네를 떠나요. 아테네를 떠나서 방황을 합니다. 방황을 하다가 돌아와요. 그래서 학교를 차려요. 플라톤 아카데미를. 그때 찾아온 젊은 애가 있었어요. 선생님 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찾아온 친구가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라는 나라는 한 민족이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산이 많고 바다가 많아서 막 섞였어요. 이 사람들이 이 도시국가를 만들 때 어떤 정치 체계가 필요한 거야. 그 말이 폴리테이아라는 말이에요. 그게 국가라고. 폴리테이아. 근데 이걸 이제 국가로 번역한 건 맞아요, 틀려요? 정확히 얘기하면 한국말로 하면 정체, 정치 체제, political system. 그러니까 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political system, 정체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느냐. 10권으로 돼 있는데 이 7권의 동굴의 우상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요. 한 50페이지 돼요. 1권이 정의란 무엇인가, 1권, 2권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정의에서 올바름이란 무엇인가. 2권이 국가란 무엇인가. 여기 이때 국가가 있었을까? 도시국가죠. 뭐 아테네라든지 뭐 스파르타라든지 고린시안이라든지 뭐 이런 도시국가들 얘기죠. 지금 국가랑 틀려요. 그 다음에 5, 6, 7권이 이상국가가 가능한가. 그래서 5권에서는 철인 통치, 대통령이나 이런 왕은 철학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고. 근데 여기서 7권에서 동굴의 우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 9권에서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런 게 나와요. 인간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플라톤의 국가에 나오는 동굴 속의 우상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교육 및 교육 부족과 관련된 우리 성향을 이런 처지에다 비유해 보게나. 그러면 다음으로는 교육 및 교육 부족과 관련된 우리의 성향을 이런 처지에다 비유해 보거나. 이 문장을 보면 플라톤이 이 동굴의 비유를 든 것은 우리 교육 및 교육 부족과 관련된, 교육해야 되고 또 교육이 부족한 상황이죠. 여기에 관련된 우리의 상황, 우리의 성향 이런 것들이 동굴 속의 우상과 비슷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내가 가르치는 교실이 쇠뇌의 공간이 되지 않는가, 또는 내가 강연하는 이 공간이 또 다른 동굴의 우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제가 교실에서 강의하거나 일반 시민 대상으로 강연할 때 또 다른 맹목적 교육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플라톤은 첫 번째 교육의 장에서 이런 동굴 속의 우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런 제안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강의자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주체의 생각이 다른 그 차이, 다른 그 차이에서 우리가 얻는 게 더 많은 거거든요. 차이를 발견하는 것, 그 갭을 발견하는 것, 그 between, 사이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를테면 지하에 동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동굴 모양을 한 거치에서, 즉 불빛 쪽으로 말이야, 불빛이 비친단 말이야. 길게 난 입구를 전체 동굴이 너비만큼이나 넓게 가진 동굴이 있다고 생각해봐. 근데 어릴 적부터 팔, 다리, 목 이런 데 다
결박당한 거야. 수갑에 채여 있는 상태에서 그런 사람을 좀 상상해 보라고. 그래서 이들은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앞만 보도록 돼 있는 거야. 앞만. 뒤도 못 봐. 포박 때문에 머리를 돌릴 수도 없다네. 그 플라톤 얘기는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수갑을 차고 보고 있다고 보는 거라고. 잘못된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가짜 뉴스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수갑에 채여 있는 거죠. 아, 이들의 뒤쪽에는 말이야. 이들의 뒤쪽으로는 많이 불빛이 타오르고 있어. 또한 이 불과 죄수들 사이에는 위쪽으로 가로로 길이 하나 나 있는데 이 길을 따라 담이 세워져 있는 걸 상상해 보게 말이나. 흡사 인형극을 공연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람들 앞에 야트막한 휘장이 쳐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게. 이 휘장 위로 인형들을 보여주든 말일세. 상상하나? 상상해보고 있습니다. 좀 더 상상해보자고. 이 담을 따라서 사람들이 온갖 인공의 그 우상들을 말이야. 뭐 개나 돼지나 온갖 걸 올려놔. 그리고 여기다 불을 태면 이 빛이 반사돼서 벽에 비치겠죠, 이렇게. 이걸 보고 거짓말로 설교한다고. 이게 신이라고. 이걸 믿으라고. 돌이나 나무 또는 온갖 것을 재료로 하여 만들어진 우상들을 말이야. 인물이나 동물들을 담 위로 쳐들고 지나가는 걸 말일세. 아, 이걸 쳐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우우 음메 소리를 내면서 이게 진짜라고 말한다면 자네 어떻게 생각하나? 이상한 비유와 이상한 죄수들을 말씀하시는군요. 그래서 이게 진짜라고 믿고 있다고. 진짜는 밖에 나가면 진짜 햇빛이 있죠. 태양이 있고 자연이 있고. 그래. 그런데 이게 말이야. 이게 지금 아테네의 상황이라고. 아테네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동굴에 갇혀서 가짜 뉴스에 갇혀 있다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 글쎄, 우선 이런 사람들이 불로 인해서 자기들의 맞은편 동굴 벽면에 투영되는 그림자들 이외에 자기들이 자신이나 서로의 어떤 것인들 본 일이 있을 것으로. 그러니까 벽면에 있는 것 외에 동굴 밖에 뭐가 있다고 상상할 수 있겠나? 어떻게 생각하나, 자네는? 실상 이들이 일생을 통해서 머리조차 움직이지 못하도록 강제당했다면 어떻게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 운반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겠는가? 이게 지나가잖아. 이 뭐 염소도 지나가고. 그것만 보이겠지? 어떻게 생각하나? 물론입니다. 그러게 말이야. 만일에 이들이 서로 토론할 수 있다면 토론도 못하게 해요. 토론한다면 상의하겠지. 저거 진짜일까? 거짓말일까? 저 염소가 그냥 그림자일까? 토론도 못하는 거야. 이들은 벽면에 있는 것을 실제라고 믿을 거라니까. 실제라고. 저게 진짜 염소라고.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야 필연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동굴 속의 우상처럼 이 트루먼 쇼에서 중요한 것은 의심한다는 것이거든요.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이상하다. 죽었던 아버지가 왜 노숙인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깨달음이 오는 거죠. 왜 나한테만 비가 오지? 자동차들이 왜 내 길을 이렇게 막지? 이러면서 트루먼이 의심하잖아요. 데카르트 성찰의 일장에 나오는 그 의심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는 그 코기토에 가지 않더라도 인간이 의심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동굴 속에 갇혀있을 때 의심할 수 있는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보게. 만약 이들에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르친다면 이런 자들이 어리석음에서 그 수갑을 풀고 탈출할 수 있겠나? 가령 이들 중에 누군가가 풀려 나설고 하는데 갑자기 일어서서 목을 들리고 걸어가려고 하면 막 때리는 거야. 그거 못 보지. 뒤도 못 본다고. 그 불빛 쪽으로 쳐다보도록 강요당할 경우에 그로 이 모든 걸 봐야 되는데 못 보니까 고통스럽겠지. 근데 그림자만 보고 밖을 볼 수 없는 것에 이러면 밖을 못 보는 거지. 만약에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전에는 그가 엉터리로 보았지만 이제는 저 밖에 진짜 실제가 있어요. 밖에 보시면 진짜
환상이 아니라 실상을 볼 수 있어요. 누군가 말해준다면 어떠할까? 또 옳게 되었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지나가는 것들, 저 우상들을 가리키면서 그에게 가리켜 보이면서 저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누군가 말하도록 묻는다면 그 묻고 있는 사람들이 좀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가 무슨 말을 할 것으로 자네는 생각하는 거야, 그 노예들이. 그는 당혹해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믿었던 게 가짜가 아닌가 하고. 앞서 보게 된 것을 방금 지적받은 것들보다 더 진실된 것을 믿지 않을까?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훨씬 더 진실된 것들로 믿을 겁니다. 그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정치로 보면은 어떤 특정 정당에 갇혀 있어서 그 정당이 좋은 일을 하면 응원하는 건 당연하지만 나쁜 일이라고 또 잘못된 일을 해도 무조건 그 정당만 지지하는 이런 경우가 있죠. 뭐 진보든 보수든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정치적인 그런 잘못된 동굴을 저는 진영의 동굴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종교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상한 종교의 동굴에 갇혀 있는 거죠. 이단이 동굴에 갇혀서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곁으로 가야 돼요. 고통받는 자 곁으로 가야 돼요. 두 번째는 좀 더 가까이 가서 실상을 보여줘야 돼요. 끌고 나와야 돼. 이거 잘못됐어요. 이게 진짜예요.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 당혹해야 돼.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지가 깨달아야 돼. 단독자로서. 깨닫지 못하면 이게 안 돼요. 근데 네 번째는 여기 안 써 있어요. 네 번째는 뭘까? 네 번째가 다시 동굴에 들어가야 된다. 이걸 제자들한테 가르쳐 준 거야. 카프카 문학 작품에서는요, 동굴 속의 우상, 트루먼 쇼 혹은 동굴 속의 우상과 비슷한 장면들이 참 많이 나와요. 어느 학술원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원숭이가 감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되려고 자 훈련받죠. 그 빨간 피터의 고백이라고 연극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인간이 되기를 강요받고 감시받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까? 이걸 카프카는 계속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 트루먼 쇼죠. 트루먼 쇼예요. 그야말로.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작은 우화, 크라인의 파벨. 작은 우와 카프카. 아, 쥐가 말했다. 세상이 날마다 좁아지는구나. 처음에는 하도 넓어서 겁이 났는데 자꾸 달리다 보니 드디어 좌우로 멀리에서 벽이 보여 행복했었다. 그러나 이 긴 벽들이 어찌나 빨리 양쪽에서 좁혀드는지 나는 어느새 마지막 방에 와 있고 저기 저 구석에는 덫이 있어. 내가 그리로 달려 들어가고 있다. 너는 달리는 방향만 바꾸면 돼. 하며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었다. 작은 우화입니다. 작은 우화. 클라인의 파벨이에요. 클라인의 파벨. 아, 하고 쥐가 말했다. 세상이 날마다 좁아지는구나. 처음만 해도 세상이 하도 넓어서 겁이 났었는데 자꾸 달리다 보니 마침내 좌우로 멀리 벽이 보여 행복했었지. 그러나 이 긴 벽들이 어찌나 빨리 마주 달려오는지 어느새 나는 마지막 방에 와 있고 저기 저 모퉁이에 내가 들어갈 덫이 놓여 있어. 넌 오직 달리는 방향만 바꾸면 되는 거야.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었다. 근데 이게 작은 우화, 이 쥐들의 이야기가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계속 가서 죽는 거예요. 계속 가서. 의미 없이 살다가 의미 없이 죽는 거죠. 그래서 계속 달려가다가 결국은 죽는 이야기. 그냥 성공하는 길만 보이고 막 달려가요. 그래서 행복해 보여요. glücklich. 진짜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매일 mit jeden Tag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요. 막 달려가요. 점점 좁아집니다. 마침내는 고양이가 있다고 확 잡아먹는 거죠. 결국은 넌 오직 달리는 방향만 바꾸면 되는 거야. 이거 무서운 얘기죠. 넌 오직 달리는 방향만 바꾸면 되는 거야. You only need to change your direction, said the cat. And ate it up. 너는 do, must 하기만 하면 돼. nur 단지 뭐뭐 하기만 돼. die Lauf 달리는 Lauf Richtung 방향만 ändern 바꾸면 돼. ändern 바꾸라고 그래요. 달리는 방향만 바꾸면 되는데 방향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동굴 속에 우상이 갇혀 있는 존재로 사는 것이죠. 그걸 들레즈는 홈페인 삶이라고 청계의 고원에서 얘기했어요. 홈페인 삶. 매끈한 삶이 아니라 그 유리창에 이렇게 유리창문이 그 홈에 따라서 쭉 살듯이 다른 데서 나가지 못하고 그냥 홈페인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선 노마드가 돼야 된다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카프카는 방향을 바꾸라고 그랬는데 들레즈는 노마드가 돼서 매끈한 면에서 자유롭게 튕겨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노마드라고 얘기하죠. 그런 자유로운 삶을. 쥐가 말했다라고 얘기하거든 처음이에요. 쥐가 말했다. 짜긋해. 과거형이에요. 짜긋해. 쥐가 디마우스 쥐가 말했다. 그러니까 쥐는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쥐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짧은 이야기는요 무서워요. 사후주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죽은 쥐가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쥐가 얘기하니까 얼마나 끔찍한 경고예요. 죽은 존재가 이야기하는 그런 거죠. 얼마나 카프카는 동굴 속에서 탈출하고 싶었으면 카프카 그 인디언이 되려는 소망이라는 글에 보면 말 모가지도 말 대가리도 없이 달려가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매끈한 평야를. 그 매끈한 평야가 들레즈가 얘기했던 그 자유로운 공간 아닙니까? 트루맨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냥 노예로 머물지 않고 그 아버지 죽음을 계기로 더 여행 가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이제 배를 막 몰고 밖으로 나갑니다. 아주 재밌는 게 있는데요. 이게 신학적인 그런 암시가 있죠. 스튜디오에서 벗어나려고 그 배를 타고 짐 캐리가 나가잖아요. 근데 그 배가 산타 마리아 배예요. 포르투갈에서는 산타라는 뜻은 성모, 성녀 이런 걸 산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산타 마리아 그러면 성모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산타클로스도 있지만 1492년에 이 배로 콜럼버스가 산타 마리아 호를 타고 아메리카에 상륙합니다. 산타 마리아 배 번호가 139예요. 139면 뭐냐면 시편 139편에 인간을 감시하는 이런 거대한 신의 이야기가 쓰여 있지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이 부분이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이거를 그냥 영화로 그 패러디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야훼 하나님의 자리에 뭐가 있다는 거죠? 미디어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Truman. You can speak. I can hear you. Who are you? 제 그늘에도 썼지만 문학의 모든 스토리에는 숨은 신이 있습니다. 히든 갓이 있죠. 그 숨은 신의 모습이 여기서 크리스토프로 나오죠. 그 총감독이 이름이 크리스토프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토니까 그리스트죠. 그리스도에다가 오브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신적인 존재가 그것을 다 보는 그 어릴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게 관찰하는 거죠. 평생을 관찰하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돼요. PD가 거의 30년을 관찰했잖아요. 그래서 총감독 크리스토프가 거의 나이가 70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텔레비전이 미디어가 신으로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이건 정말 곳곳에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그 인유가 여기저기 장치되어 있는 거죠.
이 영화는 정말 그야말로 실존주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존주의는요, 나라는 존재를 어떤 다른 사람에게서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진정한 나 자신을 찾는 정신, 그게 실존주의죠. 이 트루먼 쇼는 첫 번째는 플라톤의 동굴의 우상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동굴 속의 우상을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실존주의가 정말 탈존주의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그야말로 실존주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실존주의라고 하지만 사실은 실존주의는 탈존주의입니다. 탈존주의. 그러니까 자기를 구속하는 거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이그지스텐셜리즘이잖아요. 실존주의가 이게 X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디스테르, 자기가 서 있는, 자기가 존재하는 곳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 그러니까 실존주의는 어떠한 의미에서 탈존주의입니다. 이 트루먼 쇼는 탈존주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탈존주의죠. 짐 캐리가 마지막에 자신의 존재를 찾지 않습니까? 동굴에 갇혀있던, 스튜디오에 갇혀있던 자기 자신을 스튜디오 밖으로 나가면서 참 자기를 찾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존주의는요, 독립된 개체로서 내가 진정한 존재로 서는 정신, 그게 실존주의죠. 트루맨이란 뜻이 그야말로 실존 아니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트루맨, 그죠? 참 존재. 자기가 태어난 것은 P2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P2에서 다시 자기가 기투를 하는 거죠. 자유의지로서 계속 선택을 해서 그 다음은 탈영토, 지금 있는 영토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영토, 새로운 지경으로 노마드로서 자기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정말 실존주의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n case I don't see ya. Good afternoon, good evening, and good night. 트루먼 쇼가 끝났죠. 이제 트루먼이 자기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 나오자마자 사람들은 환호를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막 목욕탕에서 막 물을 치고 뭐 서로 뭐 건배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또 금방 다른 데서 뭐 하지? What else is on? Yeah, let's see what else. Where's the TV show? 이제 다른 데서 뭐 하지? 이제 뭘 보지? 어떤 프로 보지?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미디어를, 또 다른 동굴 속의 우상을 만나기를 바라는 거죠. 트루먼이라는 그 주인공은 플라톤의 벽 안의 우상처럼 거기서 역할을 한 거죠. 크리스토퍼라는 총감독은 거짓말 사제로 이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보여준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플라톤 시대에 묶여있는 노예와 같은 것이죠. 이 노예들이 그 우상이 바뀌자 다른 프로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굴 속의 우상이 아니라 이제는 미디어 속에 갇힌 노예들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한 인간이 도찰되어서 남이 이렇게 다 훔쳐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인간의 인권이 어떻게 묵살되고 무시되는 거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재미로만 보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실존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동굴에서 나와야 되겠죠. 공부를 할 때도 누구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롭게 내 글을 쓰는 아주 창의자가 돼야 되겠죠. 두 번째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정치의 세계에서 어떤 진영에 속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무엇이 거짓말인가 명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종교에 있어서도 어떤 정말로 잘못된 종교단체에 가서 헌금을 한다든지 노예가 되면 안 되겠죠. 정말 내가 믿는 신앙을 가지고 정말 불자라면 정말 불자답게, 또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폭력이 또 동굴의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네, 한국 사회 60년대, 70년대는 폭력이 완전히 그 내재화된 정도가 아니라 폭력이 육체화되어서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처럼 교실에서도 폭력을 하고 선생님이 학생들 때리고 이런 것들이 아주 일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폭력을 행하는 것이 우상처럼 보이던 시대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디어가 새로운 신으로 우리를 군림하고 우리를 노예로 만들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단하는 실존주의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플라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동굴 속의 우상이 보여주는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나를 찾는, 참 진정한 나를 찾는 그러한 길을 플라톤은 우리에게 2500년 전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